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죠. 관련해서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산테로 바꾼 지 2달 만에 예전 린드버그 안경테 낀 문 대통령. 덴마크 제품으로 7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화제가 됐던 이 안경테가 6월 초 고장이 나서 고가 외산 제품 논란을 의식했는지 국산으로 바꿨다가 다시 예전 브랜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기사는 무표정한 척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무표정할 일이면 이런 기사 자체를 아예 안 썼겠죠. 그러니까 이 기사의 밑바닥에 깔린 뉘앙스는 문재인 비싼 안경 써 논란되자 국산 쓴다고 하더니 다시 고가 외제 안경으로 바꿔 서민 대통령은 코스프레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보수 매체가 진보 진영 정치인들을 공격할 때 이런 프레임 과거로부터 아주 많이 써먹었습니다. 진보가 왜 외제 소파냐, 왜 비싼 안경 쓰냐. 보수는 비싼 안경 써도 되고 진보는 안 되나요? 강남 살면서 외제차 타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진보적이려면 내 경제적 처지를 억지로 가난하게 바꿔야 하는 건가요? 아직도 이런 프레임이 먹힐 거라 여기는 데스킹도 촌스럽지만 더욱 안쓰러운 것은 이 기사가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1등 신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보수가 시대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아직 한참 달려야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재밌는 기사였어요. 네. 안경테. 보질 못했는데요.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70만 원짜리로 다시 받고 뭐 이런 거.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안경테가 무슨 상관인지. 예. 이런 유의 기사를 과거로부터 많이 썼었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도 호화 요트. 예, 그렇죠. 요트 코딱지만한 요트였었고요. 그걸로 오래된 분쟁까지 겪었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그 이후로도 많이 겪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거 많이 겪었고 다른 진보적 인사들도 비슷한 공격 많이 당했죠. 예. 아직도 이런 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아참 시사인에 했습니다. 했나요? 왜 이러십니까? 2번 하죠. 뭐 대신 네. 그러면 안녕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일축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2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라고 했고요. 또 미국의 대북 독자 타격 가능성도 부인했습니다.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한미 간의 굳은 합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사적 옵션을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미국 CNN 기자의 질문에는요. 북한을 압박하고자 한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서요. 무력 사용 언급이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에 말전쟁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톤을 바꾸기 시작할 즈음에 우리도 몰랐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통화를 해서 남한 동의나 또는 대화 없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동의 없이 전쟁은 있을 수 없고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전쟁 이야기를 마치 곧 벌어질 것처럼 많이 중계됐지만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또 그 백악관의 극우를 상징하죠. 스티브 배넌이라고. 네, 최측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무슬림 입국 금지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미국에서. 이거 추진한 사람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백인 인종주의 테러. 예. 여기 대해서 트럼프에게 백인 인종주의자들만 비판하지 말고 예. 양쪽 다 비난하게 조언했다고 해서 예. 그래서 일을 더 키웠다고 해가지고 경질설이 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조차 초강경파입니다. 초강경파. 이 사람조차 뭐 전쟁은 옵션이 없다. 군사적 해법은 없다.
네, 16일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군사적 해법을 잃어버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라고. 예, 대신에 중국이 검증 가능하게 북핵 개발을 동결시키면 그 대가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거리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고려한다고 될 일은 아닐 것 같은 게. 네, 고려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네. 이 양반이 이제 비선 실세라고 불렸거든요. 소위. 네, 수석 전략가니까 이제 그냥 실세 같습니다. 초반에 비선 실세를 불렀어요. 이제 미국 타임지, 가 이제 뒤에 있는 실세가 누구냐. 근데 최근에 이런 그 잘못된 전략을 조언해줬다고 해서 경질설이 나돌고 있어요. 네. 여하간 백악관의 가장 강경파, 초강경파, 무슬림도 있고 금지시키자, 백인 인종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너무 심하게 대통령이 몰아붙이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 사람조차 전쟁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겠죠.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러시아에서도, 북미 간 저런 말전쟁. 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지구 멸망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당연합니다. 전쟁 안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는.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에도 관련된 보도가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21일부터 시작되는데 훈련 중단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호법이 논의되겠는데 이번 주 내내 그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이제 전쟁 난다는 얘기를 스포츠 중계하듯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발.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 땅에서 일어날 일인데 미국에서 정치인 몇 명이 그런다고 진짜 전쟁 날 것처럼 어쩌나 이렇게 중계를 해야 되는지. 포탄은 왜 그걸 다시 씁니까? 누가 그 기사 뽑는지 모르겠는데. 화가 나요, 정말. 자, 관련하여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 또 다른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어제 기자회견이 65분 동안 진행되면서요. 많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된 내용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요. 가격 상승 기미가 보이면 더 강력한 대책 내놓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토부 김현미 장관을 주목하라고 고들 하죠. 예. 본인 자신이 집 없는 서를 오래 겪은 장본인이라. 네. 더 강력한 대책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다. 네, 그래서 보유세 인상이나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추가 대책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수는요? 네, 뿐만 아니라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관련된 질문도 나왔었는데요. 일본 NHK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에 한국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상도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자 개인의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한국 대법원 판례다라면서요.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잘못했네요. NHK 기자가. NHK 기자는 법조인을 상대로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대통령 이전에 법조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간 합의에 불과하고 개인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대법원의 판례라잖아요. 예. 그렇고요. 또 다른 중요한 질의가 있었습니까, 내용이?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또 언론과 관련해서는 언론 장악들 이번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요. 언론인 스스로의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말도 했었습니다. 알겠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그리고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요. 포털 사이트에 고마워요 문재인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냈는데요. 자신들은 놀이라고 하지만 실체는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조작되는 거죠? 네. 고마워요 문재인 하면 안 고마운 분들이 고마워하나요? 이건 댓글 부대를 운영했던 정권의 조직들이 할 말은 아니죠. 네.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이제 자신들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노래로 썼겠죠, 잠시. 네.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연예인 팬클럽 같은 경우에도요, 해당 연예인 생일 때 이런 식으로 검색 올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이벤트라고 보면 될 텐데,
여론 조작으로 하는 것까지는 너무 많이 나간 거고요. 예. 참고로 이제 뉴스공장에 대한 고마움은 앞으로 이런 고마워 이런 건 뭐랄까요. 닭살 덮고요. 고기 먹자 이런 걸로 해주세요.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살충제 달걀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요,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된 농가가 지금까지 모두 32곳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울산, 대전, 경남, 경북에서 새로 살충제 달걀이 나와서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살충제 달걀이 생산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뉴스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예. 유럽에서 문제가 되니 우리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오래된 일이면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데 왜 이렇게 오래될 동안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냐. 그리고 또 보면 친환경 인증 농장이 더 많아요. 대부분이. 왜 네, 친환경 대부분입니다. 네, 친환경 인증 농장이 이런 거냐. 얼마나 나쁜 거냐 그 살충제는. 혹은 기준치가 넘지 않으면 괜찮은 거냐. 저희가 월요일 날 분야의 최고 전문가 인터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눈에 띄는 아침 보도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뉴스인데요. 정부가 계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2015년 가을에 마련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시행을 막았다라는 보도입니다. 국회 김영건 의원실이 확보한 식품의약안전처 내부 문건 내용인데요. 지난해 6월 말 작성한 계란 유통 및 위생관리대책 내부 자료에 보면요. 2015년 11월 17일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민정수석실에서 보고한 후 연기를 결정했다라고 이거는 기억나는 뉴스. 이게 국정농단 탄핵 국면 한참일 때 작년 말 올해 초에 이런 뉴스가 불쑥 나왔었어요. 네, 그때도 김영건 의원 발로 나왔던 뉴스인데요. 갑자기 탄핵 전국 때 이 계란 관련해서 식품 관련 대책을 왜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보고받고 제재를 했느냐 라는 뉴스가 그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민정수석이 계란 대책을 보고받았지? 라고 궁금했는데 지금 김영건 의원실에서는 이게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건데 이건 저희가 이제 의원실하고 연결해서 한번 자세히 물어보고 저희가 인터뷰할 만한 내용이면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이야기는 올 초인가요? 작년 말인가요? 예, 올 초에 나왔던. 올 초에 한번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살충제 얘기가 없었고, 예. 다만 계란 안전 대책. 2015년에도 계란 관련돼서는 문제가 또 있었는데요. 불량 계란이 학교 급식에 납품됐다고 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됐는지 의구심을 가진다고 한번 주장을 했던 짧은 기사가 있었는데 저는 재밌는 기사에서 기억이 나거든요. 왜 계란일까? 그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도. 자, 그러면 이 뒷이야기 여기까지만 일단 나온 거고요. 예, 우선 해당 기사에 보면요. 당시 식약처장이었던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인터뷰가 짧게 실려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위생관리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청와대 주요 라인에서 이것을 챙겼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제수석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그러니까요. 청와대가 챙길 거면은 다른 부처에서 하면 되죠. 식품 관련해서. 민정이 왜 이걸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심이 많았다는 걸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여기서 그때 이게 이권이 여기에 있나? 혹은 그런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다른 뉴스 하기 전에, 이번 주 뉴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주시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고 지나간 뉴스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거 짧게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뉴스 다루죠. 박영수 특검을 공격했던 그 모 씨의 영장 기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주시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고용태 씨는 구속되는 반면 왜 우병우 혹은 정유라 혹은 카이 건들 이런 게 기각되느냐 중간중간 여기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 박영수 특검을 공격했던 모 씨에 대해서도 기각이었어요. 이 언론에서는 물병을 던진 아주머니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 표현만 놓고 보면 갑자기
물병 좀 던졌다고 해서 구속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탄핵 국면 때 박영수 특검을 위협했던 당시 상황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 위협은 대단했었어요. 실제 방망이 들고 야구 방망이 들고 지 옆에 가가지고 박영수 특검 부인이 뭐 혼절하고 거의 살해 협박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특검이 경찰 요청 보호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뚫고 수십 명 100명씩 밀어붙이니까 근접거리까지 와가지고 막 공격했단 말이죠. 그때 누가 툭 튀어나와서 흉기를 휘두르면 어떻게 막습니까? 그 가까운 거리에서. 저는 이게 이 국가 공권력에 대한 테러 행위로 간주해 맞다. 탄핵 국면에서 특별 검사를 상대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못해요. 그냥 파출소 경찰한테도 항의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 탄핵을 하는데 특별 검사로 임명된 사람을 경찰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를 뚫고 100여 명씩 달래든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개인이 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조직적인 거지. 그런 집회에 15차례 이상 참석을 했고 특정 죽어도 없어요. 그런데 또다시 근접해서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데 당하는 사람은 이게 물이 아니라 황산이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 하게 마련이거든요. 반복적이고. 저는 이게 기각된 게 황산이면 그때 가서 미안 그럴 건가요? 예. 저는 이제 이 기각 사유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범죄가 소명됐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니까 구속할 필요가 없다. 구속을 하는 이유가 원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뭐 아니면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범죄의 상당성이 있는 네. 겁니다. 그리고 증인을 회유할 수도 있잖아요. 나가서 입을 맞출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래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막으려고 구속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가지고 그게 소명됐으니까 그래서 구속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오랜 시간 법정을 다닌 준법조인으로서 전 납득이 잘 안 가는 대목이 있고 연디가서 카이 구속 영장 기각 건도 보면은 1억 뇌물을 준 것은 소명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을 준 게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구속을 안 한다는 건데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그렇게 나가서 입을 맞추면 또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면 고영태는 왜 구속을 한 겁니까? 예. 죽어도 일정하고 돈을 줬다는 사람도 있고 검찰에 이미 수십 차례 협조도 했고 묻지도 않은 건도 들고 왔는데 스스로 예. 하루 반나절 연락 안 된다고 구속을 했거든요. 어쨌든 저는 최근에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 기각의 흐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 또 서초동에서는 이거 국정농단 관련해 특검이나 재판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누군가 내려보낸 사람들 아니냐 이런 루머까지 돌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모두가 다 같은 영장 전담 판사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겨우 3명이거든요. 예. 향후로도 저는 누가 구속되고 누가 구속되지 않는 건지 평소에는 관심 없었는데 특별히 이 국정농단 혹은 적폐 관련 사안들은 시민사회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한번 꼭 짚어보고 뒀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이 사안 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한번 전문가 모시고 이게 납득이 가는 일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제목 정도 읽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어서.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차량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그 테러로 13명이 숨지고요. 80명, 그러니까 80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 2명이 검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까지 갔군요,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슬람의 범죄화가 아니라 범죄의 이슬람화다라고 표현했던 저희 벨기에 담당 뉴스공장 크리스 기자가 있어요. 예. 교수님이시기도 하지 않나요? 네. 예. 그분의 표현이 이게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이건 이슬람이 범죄한 게 아니다. 범죄 집단이 이슬람에 탈을 쓰고 있는 것이지 라고 표현했었거든요. 이 사안은 저희가 또 따로 한번 다뤄야 되겠네요. 예. 왜 유럽에서 테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정체는 뭔지. 이게 종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 문제지. 이슬람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특정 개인들의 문제인데. 자, 이야기는 다음에
아마도 다음이라 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사이에 다음 주에 저희가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습니다. 네, 지난 100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청와대 수석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신 건 처음인데. 네, 그렇습니까? 예. 가장 인기 있는 아침 시사방송에 나올 기회를 드려서 참 고마우시죠? 저희. 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많이 고마워요. 특히 또 이렇게 아침부터 총수님 용안을 이렇게 직접 보자니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무척 고마우실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자주 저희가 모실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바빠서. 예. 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전병헌 수석 소개해드리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민단 시절부터 시작하셨죠. 네. 네,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그때 편집국장인가요? 네. 네. 그 뭐 하던 직책이죠? 당의 기관지 네. 편집국장을 저 직책을 시작으로 해서 처음에 요직이었나요? 요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보신문이 상당히 없는 상황이었고, 네. 또 김대중 당시 총재로서는 일방적인 언론의 매도를 당하는 입장이어서 자신의 매체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절박감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에서 직접적으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거기에 이제 제가 편집국장으로 발탁이 돼서 모든 회의에 배석을 해가면서 또 신문을 한번 제작을 할 때면은, 김대중 총재님과 편집회의도 같이 하고, 또 가안을 들고 또 다시 한번, 의논과 또 지도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후선이었지만, 보이지 않게는 김대중 당시 총재로부터 가장 많은 정치적 감각과 지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던 걸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였다면 제가 많은 분들이 아셨겠죠. 예. 그런데 실제 정부 출범하고 김대중 이미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그때 경험하셨어요, 그죠? 네. 예, 이미 경험하셔서 청와대 경험이 굉장히 길지 않으십니까? 예, 비교적 긴 편이죠. 5년 가까이.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 중에 가장 긴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17대 여의도에 입성하신 이후에 내리 삼선을 하셨고, 예, 수도권 내리 삼선 대단하다는 건 안민석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강조됐는데, 경력이 아주 두툼하십니다. 두툼하신데, 지난 총선에서는 컷오프 되셨어요. 네. 아니, 근데, 그때 왜 컷오프 되신 겁니까? 다 지난 얘기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싫어한 분이셨나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상적으로는. 네. 예. 어찌됐든 싫어하실 만한 결과적으로는. 일을 하셨나요, 그때? 네? 전혀 싫어할 만한 일은 제가 할 인연도, 기회도, 시간도 없었고요. 외쁨 받을 짓을 안 하셨군요. 바로 그 점이 또 약간의 경계의 대상이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경계의 대상이요? 네. 왜요? 제가 누구보다도 당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전임 지도부로서, 문재인 대표님을 모시고, 최고위원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의 혁신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문재인 지도부가 이렇게 정치권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냥 뒤로 느닷없이 붕괴하는, 뒤로 물러나는 그런 차원의 퇴진이 아니라, 후임 지도부를 인선을 해놓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김종인 당시 이제 대표를 모셨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 그 당시 문재인 대표께서는, 이와 같이, 정당에서 찾아올 수 없는 이른바 순리와
그 질서 있는 그런 어떤 연계적 그런 비대위가 구성이 되는 것이니까 전임 지도부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거기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시키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전병훈 의원 같이.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이 아니라 저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셨는데 두세 번 청거를 하셨는데 아예 컷오프를 시켜버렸군요. 거기서부터 이미 컷오프가 되고 있었죠. 이 사람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을 비대위에 넣어 주십사 하고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물러났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을 챙기라고 에잇 하고 컷오프를 해버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컷오프 된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정권 교체 문제. 당선 가능성이 낮아서 그랬던 건 아닙니까? 혹시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당선 가능성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 당에서 서울시의 이 지역구 전수조사를 한 그 결과는 제가 재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람은 또 찍겠다라는 그 지지가 가장 높았던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말씀하지 마십시오. 약간 얼굴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자, 정무수석은 뭐 하는 자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예, 정부수석은 아무래도 대국회 관계와 그리고 또 대통령의 통치를 보좌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통치 철학과 그리고 정책적 방향 이런 것들을 국회에 잘 만들어서 이 각 부처에 골고루 전파하는 그런 역할에 이제 소통수석실과 함께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하고 의회를 상대하는 거죠, 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국정 철학을 법과 제도화 시키는 작업을 전면에서 이제 최전방에서 해내는 그런 작업이어서 이제 국회를 가장 많이 상대하는 또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국정 현안과 관련해서 이 국민적 감각이나 또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시각에서 어떤 이슈에 대한 경중을 가려내는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되는 청와대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끼리 논리에 매몰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시중 여론이 이러하고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이러할 것이다. 그러니 정부적인 조절이나 조율이 필요하다. 네.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주로. 그렇죠. 예. 비서관들이 다 막 원론에 따라갈 때 그 원론을 알겠는데 지금 여론은 이러하고 국민의 이해 정도는 이러하니까 굉장히 이 대중적 감각이 뛰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늘 부족하게 느끼고 있지만 대통령께서 너무 사실 잘 준비가 되어 계시고 어저께 기자회견도 사상 최초로 아무런 그 대본과 각본 없이 정말로 없었습니까? 정말 없었습니다. 없이. 그리고 기자들도 정말로 사전에 자기 질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사전 정보가 양쪽 모두에게 없었어요? 양쪽 모두에게 없었습니다. 다만 기자 손 막 떨고 그러던데 인터뷰 질문할 때. 바로 이제 그것이 아무런 그런 사전에 그 시나리오나 사전에 어떤 묵계가 없었고 정해진 룰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었죠. 일부러 투입한 건 아니고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청와대 내에서도 좀 우려가 있지 않았어요, 처음엔? 좀 실수나 또는 돌발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 각 파트별로,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그런 발상에 대해서, 각 파트별 약간의 입장이 달랐던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의전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위험하다. 위험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어저께 진행을 했던 이제 소통수석실을 한번 해볼 만하다. 이제 그런 판단을 했고, 저희가 이제 일종의 어떤 심판을 보는 입장에서 저희 이제 정부수석실은 사실 그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단위에서 한번 같이 논의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볼 만하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대통령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과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서 네. 사실 정치적인 어떤 밀착 관계가 오래되셨죠. 예, 굉장히 오래됐고 호흡을 많이 맞춰왔고요. 그래서 그 옆에서 보면서 대통령의 학습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고 그리고 지난 5년간 준비한 그런 그 어떤 내공이 단단하기 때문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자신감이. 어디다 내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격식 파기하고 진면목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런 욕심이 진면목을 있어서. 한번 보여줘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제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을 한 입장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제 저희들 판단에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참모진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정리된 입장과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제 청와대는 하루 종일 엔돌핀이 막 충만했고 정말 일할 만 난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기가 충천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끝나고 나서 성공적이었다고 네. 자축하고. 예. 그러나 이제 사기가 충전하면 청와대에서 뭐 합니까? 사기가 충천하면 청와대 더 열심히 일해야죠. 지난 100일간 정무수석으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젠가요? 아무래도 국회를 상대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 이 5당 체제라는 게 전대 미문의 우리 정치사에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이낙연 총리 인준안 그리고 이 정부조직법 그리고 추경 예산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첫걸음을 떼기 위한 가장 기본적 필수적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질서 있게 처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달려서 붙들려 있게 되니까 정말 초조하고 그야말로 세 개의 안건 자체가 이낙연 총리 인준안 정부조직법안 그리고 추경 예산안 요 세 개가 마치 너무나 소중한 인질들 같은 느낌이 들었고 잡혀진 인질들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구출을 해야 되는데 뜻대로는 되지 않고 그러니까 애간장이 끓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야당들이 애는 먹였지만 다 그래도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야당에 감사하지 않으시죠, 실제로는? 네?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의 공이 제일 컸습니까? 결국 예를 들어서 추경이 통과되는 데는? 아무래도 1등. 아무래도 원내 대표부가 가장 고생을 많이 했죠. 네. 2등은 누굽니까? 2등은 아무래도 여당 지도부, 여당 원내 대표부들. 열시. 예. 3위는 누굽니까? 3등은 이제 저희들이 뒤에서 이렇게 후방 지원 부대도 약간의 공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위. 본인을 3위로 놓으셨네요. 현안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어제 기자회견도 잠깐 나왔는데 아동수당 노인 기초연금 이렇게 막 주는데 이거 산타클로스 정책 아니냐. 너무 선심 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나는 이제까지 자라오면서 산타크로스를 나쁘게 얘기한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도 이게 선심 정책, 포퓰리즘 정책을 의미하는 용어로 쓴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 선심령은 아니다. 분명하게 거기에 철학과 내용이 담겨져 있고 재정 대책도 충분히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돌아보면요, 저 산타로부터 어렸을 때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산타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을 달라고 했습니다. 장난 총을. 예. 그럼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기분 좋으셨습니까? 뭐랄까 약간 짠했어. 이렇게까지 숨어서 받아야 하는가, 줘야 하는가. 예. 이제 바로 우리 이제 모두가 다 산타 선물을 받은 기억들이 있을 텐데 크고 작은 선물. 아마 산타로부터 받은 선물을
되돌리고 싶다라든지 또 이걸 싫어한다든지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제 이게 돈 대책도 없어서 막 퍼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받는 건 좋은데. 네, 저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지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오히려 산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산타 싶고요. 주머니 고갈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예. 아니요. 근데 산타 주머니가 결국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해서 국민들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선물 재고 목록은 잘 정리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기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이어서 건보 보장성 강화 이야기, 이제 건보 이야기를 제가 여쭤보자면 구체적으로 일단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예, 건보 보장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기본적으로요. 네. 우리 사회가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라면 돈이 없어서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사회는 그건 너무나 반인간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와 같은 야만적인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제 정치적 활동의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바로 시원하게 물꼬를 터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무수석으로서뿐만 아니라 정치를 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감격스럽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보험이 이제 보장성이 한 60% 정도 되는데 꼭 치료받아야 할 이 항목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 보장 항목에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비급여라고 그러죠. 네, 비급여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꼭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분야이라면 비급여가 제외되는 것 없이 전체적으로 예외 없이 급여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그래서 어찌됐든 국민들이 치료를 치료를 받는데 건강보험이라고 공공성 있는 건강보험이라고 한다면 모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급여로 통일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픈데 왜 구분해서 돈을 지원하느냐 이거죠. 네? 아픈데 왜 구분해서 지원하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국가가 이제 질병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네. 아픈데 왜 그걸 구분하느냐. 아프면 다 지원해줘야지. 네. 일정 정도까지는. 예. 기본적으로 그런 접근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와닿은 부분 몇 가지는 이제 간병인 문제. 예. 이거 간병인 없도록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병실이 2인실은 비싸고 4인실이 얼마고 이렇게 항상 네. 병원에 가게 되면 처음엔 2인실이 비어 있고 너무 비싸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다인실을 옮기게 되잖아요. 1인실이나 네. 2인실 비어 있고. 이 병실 가격 차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특진. 예. 특진도 없애겠다는 거죠. 네. 지금은 가면은 교수님이면 특진인데 선택권이 없죠. 실제로는. 사실상. 특진을 하게 되면 별도의 비급여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특진을 근데 대학병원 정도 가면은 교수님 아니면 없고 다 특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없애겠다는 건 알겠어요. 이해했는데. 네.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30조 든다고 그랬는데 이거 그보다 더 많이 든다. 그리고 5년 후에 고갈돼가지고 건보를 폭도할 것이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면 건보료 폭등 없이 네. 국민들에게 보편적 진료의 서비스와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비급여를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목표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재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이 21조 원이 있는데 그 21조 원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책정을 하면 한 1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20조 정도는 추가적으로
국가 재정을 일부 동원을 하고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공공성 건강보험이 오른 그 인상률이 3.2% 정도 됩니다. 평균. 그래서 절대 지난 10년간의 평균 인상률이 3.2% 이상을 올리지 않으면서 충분히 지금 말씀드린 비치료용 비급여가 없는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약 31조의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계획은 저도 자세히 이제 읽어봐서 알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 세수가 그 정도 거친다는 것도 지금 이제 예상치인데 제 말의 요는 뭐냐면 다 미래를 놓고 하는 얘기잖아요. 네. 충분하다는 것도 미래를 놓고 하는 얘기고 부족하다는 쪽도 미래를 놓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끝없이 맴돌 수 있는 이야기인데 누가 받을지 장담할 수도 없고 뭐 여기에는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정부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 돈 이야기 이전에 이 건강보험 문제는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결국 철학의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이 문재인 케어의 철학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건강보험 관련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사실 그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시그널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대통령 캠페인 때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라는 정책 시리즈를 30일 동안 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제시를 해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또 국정이라는 것이 국민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구체적인 삶을 바꿔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산 배정과 재정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재정의 숫자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재정을 어떤 철학과 국정 관점을 가지고 국정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재정을 어디에 우선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이제 국정 철학을 구체적으로 시연하는 과정이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분야에 재정의 우선 분야를 두고 배분하고 지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국민 건강이다. 네. 예. 국정 철학은 그렇다고 하면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다른 얘기하다가 김대중 정부에서도 정무를 하셨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무를 하시는데 두 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가요? 저는 이 김대중 대통령의 치밀함을 치밀함과 신중함을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치밀합니까? 아주 꼼꼼하고 그리고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점에 있어서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국민과 교감하는 그런 국민 소통 그런 능력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나이가 젊으신 점도 있지만 있습니다만 그런 점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더 국민 교감력은 더 많으신 것 같고요. 그러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많이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곁에서 주로 많이 정무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걸 직접 모셨던 사람으로서 보면 어떤 국정 어떤 노선과 철학도 상당히 비슷하고 그리고 어떤 스타일이나 성격도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성격도 비슷해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대중 총재는 오랜 민주화 과정에서 쌓여왔던 그런 어떤 권위, 카리스마 뭐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상대적으로 좀 훨씬 더 이렇게 보면은 가슴이 좀 더 따뜻해서 더 다가가기가 쉽고 또 이 어떤 권위보다는 소탈한 그런 어떤 매력이 있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5분 더 드릴까요? 네, 그러세요. 잠시 5부에서 3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전병헌 수석 만나고 있습니다. 네, 문자가 꽤 많이 왔네요. 압박 면접을 받고 있는 전병헌. 네. 그리고 게임왕 나오셨네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게임왕으로 부르는지. 예, 제가 한때 e스포츠 협회 회장을 맡았고요. 예. e스포츠가 조금 침체기에 있을 때 나름대로 국회에서 그 일부 그 학부형들의 그 규탄을 받아가면서 그 중국을 위해서 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니 예. 그런 얘기가. 그래서 다음 올림픽 때 이 게임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들어갑니까? 예, 뭐 파리 올림픽 때는 한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제가 지금 현재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제가 그동안 한국 e스포츠 협회 회장과 국제 e스포츠 연맹 회장을 맡고 네. 있었는데 한국 e스포츠 협회 회장은 정무수석하면서 이제 사임을 했고요. 네. 국제 e스포츠 연맹 회장은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또 제가 놓게 되면 한국이 주도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e스포츠 국제 e스포츠 연맹으로서 연맹 네. 회장으로서 네. 또 국제 e스포츠 연맹 활동을 통해서 파리 올림픽 때 e스포츠를 어찌됐든 언제 가급적 빠른 시기에 e스포츠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시켜 놓을 것이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별일을 다 하시는 수석이 나오셨는데 이 상도동 주민이 문자 하나 주셨어요. 예. 상도동 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재미는 없네요. 그리고 이거 민원이 있었다. 민원. 수석님 우정국에 전해주세요. 왜 대통령 취임 우표 이렇게 부족합니까? 소장하고 싶어 죽겠는데 저는 소장파입니다. 저도 소장파인데 저도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그 청와대에서 뭐 시계나 텀블럼이나 기념품 갖고 싶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좀 팔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표 부족하다고 항의 있잖아요. 뭐 어제 그 우체국에 장사진을 친 줄만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부러 적게 하시는 겁니까? 빗발친다는 걸 알고 있죠. 일부러 적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이른바 그냥 관례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만 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그 지적과 저 스스로도 항의를 했건만 스스로도 본인도 갖고 싶어서 2만 부에 그쳐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발행하라고 수석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 한번 의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추가 발행을 했던 뭐 전례가 또 없다 이렇게 나올 것이 뻔하죠. 일단 우정국에서는 부수도 뭐 이러저러한 또 비판이나 지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례에 따라서 2만 부 발행을 한 것이고요. 또 지금 추가로 사실 아우성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추가로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협의를 하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우정국에서 전례를 고수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이 안 되십니까, 수석님? 지금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각 부처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잘 판단하는. 우표 정도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표 문제는 어떻게 해주시는 걸로. 자,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차 지지율이 대단히 높은데 높은 지지율을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청와대에서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할 맛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더 겸손하게 이 지지율이 뭐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높은 지지율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고 뭐 욕심 같아서는 임기 말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표를 발행해 주세요. 추가로.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자가 이런 문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졸린다고. 예, 약간 졸립니다. 효과가 나왔고요. 건보에 대해서 우리나라 건보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미국에 비교해봐라. 우리 건보가 굉장히 잘 돼 있다. 우리 건보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특히 미국과 같이 건강보험 시스템이 열악한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는 그래도 잘 돼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러나 북미 유럽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 보장이 한 60% 정도 되는데 북미 유럽의 평균은 80% 이상이 되니까요. 네, 캐나다 유럽 말씀하신 예, 예.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개혁안이 70%를 목표로 일단 가보자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가는 것인데요. 사실은 자꾸만 재원 얘기를 하는데 4대강 같은 이 엉뚱한 예산 낭비 사업, 그다음에 자원비리 같은 어떤 예산 낭비, 방산비리 같은 예산 낭비 이런 것들만 제대로 막아내고 모아도 국민들 건강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충분하다. 이런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국민들에게 허리띠만 졸라매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OECD 평균 세계 2위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다음입니다. 네. 자살률 또 노인 빈곤율, 청년 실업률 이런 것들이 OECD 최고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계속 재정 타령만 하다가는 쳇바퀴 재정 어떤 배정 구조로 가지고서는 결코 국민의 삶을 바꿀 수도 없고 질을 달리할 수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국정 철학적 관점에서 나라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국가의 역할과 기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꾼다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우표 발행 꼭 해주시고요. 네. 계속 문자가 오고 있던 우표 발행해달라는 얘기가. 우리 청와대 비서실 내에서는 시계가 나온 뒤에 계속 입만 열면 시계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우표 그러고 있군요. 우리도 이제 곧 시계에서 우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질 것 같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시계가 부족하다고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이 항의를 해요? 그럼요. 지금 현재 아직 우리 청와대 근무자들한테 시계를 배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계 달라고? 아니 청와대 근무했으면 또 시계까지 꼭 받아야 되겠어요? 청와대 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 있습니까? 인기 있죠. 네. 그리고 정말 같이 근무하면 원래 싫어지잖아요. 예? 같이 근무하게 되면 원래 좀 멀리서 봐야지 상사가 싫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을 보고해도 뛰어난 학습 능력으로 확실하게 빠르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게다가 이게 제가 문비어천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하셨어요. 따뜻한 가슴까지 가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저희들은 얼마만큼 더 많이 공감하는. 근데 시계 왜 안 준답니까 그럼? 그거는 지금 그렇게 따뜻한데 대통령의 결정사항은 아니어서 내부적으로 좀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시계 우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그렇게 따뜻한데 우표 좀 더 발행하면 안 됩니까? 마지막 질문으로요. 가끔 나와주세요. 임기가 100일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임기가 끝나고 어떤 정부였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어떤 정부로 기억되느냐는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문제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국민의 삶을 바꾼 정부. 구체적으로 바꾸는. 그래서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워라벨 대통령, 워라벨 정부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기억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국가의 워라벨 대통령이 워라벨 정부가 국가의 패러다임과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워라벨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요. 잘 그거 모르십니까 우리 총수께서? 그래서 일만 할 게 아니라 일과 삶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는 삶을 즐길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균형이 있는 사회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린 워크 앤 라이프 앤 밸런스.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예, 너무 힘들고 사실은 많이 지쳐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촛불에서 촛불혁명을 이루었고 촛불혁명으로 이루어낸 그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대통령의 따스한 그 어떤 눈길과 감성으로 국민들이 많이 위로는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네, 워라벨 다 좋은데요. 우표부터 먼저 발행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그 아이템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하거나 하면 이렇게 주는 아이템들도 있잖아요. 그거 예쁘게 잘 만들었던데. 그거 어떻게 안 되나요? 청와대에서 네. 외국을 순방했을 때. 이렇게 그 교민들에게 나눠주는 뭐 네, 기념품. 네, 기념품이 있어요. 네네네. 그거 하려면 꼭 이미 가야 됩니까? 받으려면? 아, 그러죠, 당연히. 그 국내에서 받는 분과 해외에서 받는 분이 엄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네. 그건 틀림없이 그 속지주의에 입각해서 그 선물의 그 종류가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은 아마 우리 총수께서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표로 만족할 테니까 우표라도 더 해주시고. 예. 그걸 우정국에도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으시잖아요. 정무수석 비서관인데. 갑자기 제가 우표 예. 건보는 됐고요. 우표부터 해결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숙제를 제가 안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우표 안 나오면 저희가 다시 모시는 것으로 될 때까지. 자, 건보 관련해서 얘기 들었고, 가시기 전에 혹시 요 얘기만 하시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단점이 뭡니까? 단점이요? 예. 그런 거 하나 하시고 가셔야죠, 그래도. 그건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공장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직접 보시죠. 일하시는 분으로서 단점. 그러니까 그 숲속에 들어가면 네. 산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그럼 단점 다 파악하시고 네. 그럼 우표 발행하신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통령, 제가 명함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 목소리가 졸리우신 게임왕 정무수석 비서관 전병원 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오늘은 우표 추가 발행해달라는 문자가 폭주했습니다. 제가 전병원 수석에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유일한 불만이다 우표. 이런 문자도 많고요. 산타클로스 얘기 나오니까 산타클로스의 본고장 유럽은 진작부터 교육과 의료는 무상이었어요. 유학생까지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많았습니다. 고마워요 문재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채식해요 김어준. 싫다라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5부까지 하나요?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5부까지라고. 등등 그 외에는 전부 다 우표 발행해달라고. 그렇게 우표가 갖고 싶으십니까? 예. 어쨌든 예, 민원을 들고 갔으니까 수석이 안 되면은 전명 수석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만 있는 코너죠. 예. 초장기 프로젝트 최순실 일가 재산 추적 프로젝트 쇼미더머니 은닉한 재산을 찾아낸 사람 은닉 재산 프로파일러 소개가 너무 기네요. 이제 앞으로는 줄이겠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 지방국세청장 예. 국세청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잘 알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최순실 일가 종잣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안양땅 얘기했었고요. 예. 그 안양땅으로 피해를 입은 1,000명이 넘는 분들 제보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 오늘은 그 유경재단하고 유경재단. 앞으로 그 재단들 이야기를 좀. 재단들. 드디어 이제 유경재단까지 왔습니다. 유경재단에 관해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는 것이 그 유경수 여사가 돈을 좀 내서 만들어진 굉장히 좋은 단체 아니냐, 재단 아니냐,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젊은 분들은 유경재단 관련해서는 워낙 분쟁사가 길어가지고요. 예.
거기 뭐 맨날 청자끼리 싸우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인사건과, 오천살인사건과 아주 깊숙이, 그걸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깨동무하고 꿈나무 정도로. 그렇죠. 어깨동무라는 잡지가 네.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유경재단이 참 69년도에 유경수 여사가 돈을 1,000만 원을 내고 네. 그게 10일 만에 네. 1,000만 원을 낸 돈이 2억 6천만 원으로 이제 그 기본 재산이 커집니다. 네. 한 26배가 커진 거죠. 네. 그런데 그 유경수 여사가 돈을 낸 것으로 지금 다 맞는 것으로. 다 맞는 것으로 그렇게 예. 알려져 있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재산은 조단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추산하기로는 한 4조 원 정도 예. 재산으로. 1,000만 원 냈는데 4조가 됐어요. 그 외에는 박근혜 대통령 일가로부터 한 푼도 안 나왔어요. 그 1,000만 원 낸 이후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가 4조가 됐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예. 잘 몰라요 국민들이. 자, 그러면 그 재산 관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경재단이 1969년에 설립이 됐고 지금 4조 원대라고 하면 그 재산 구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뭐가 4조 원대? 지금 주로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지금 능동에 있는 그 어린이 해관하고 같이 있는 네.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불리죠. 네. 그 능동에 한 3만 평 땅이 이제 주가 되고요. 거기에 뭐 과학관 그를 지금 현재를 개조를 해가지고 예식장으로 쓰고 있죠. 거기에 수익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예식장 사업을 합니다. 이제 그런 그 재단이 예식장 사업을 한다는 게 뭐 재단도 사실은 그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할 수는 수익 있지만.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네. 그걸 정상적으로 세무서에도 또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영리법이 있는 것이니까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전부 재단에 넣어가지고 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에 써야 되죠. 네.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뭐 복지라든지 뭐 문화를 지원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자기들이 고유 목적 사업을 정했으면 그 목적 사업에 쓰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고 네. 그 되니까 이제 그거 아니면 그렇게 싸울 일도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 돈이 아니면 싸울 일도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분쟁사에 걸쳐서 사람들 죽고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분쟁 과정 중에 어깨를 동원하게 되고, 예, 어깨를 동원됐던 당사자들이 나와서 뭐 널 죽이려고 했네, 뭐 아니네 하다가 결국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망한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오촌들이었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흑막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예, 그렇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역사를 보면 82년도에 이제 박근혜 씨가 처음으로 그 재단 이사장에 취임을 하죠. 네. 그리고 82년도부터 90년도 11월 달까지 이제 그 박근혜 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네. 시간이고요. 그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네. 뭐 2004년 이후에는 이제 법정 분쟁이 생겨가지고 2007년까지 그 오촌 살인 사건이 난 그 당사자들의 그 네. 분쟁까지는 대단했습니다. 그 분쟁. 박근영 씨가 이제 네. 저걸 하죠.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이 싸운 거죠. 그 처음에는 자매가 싸웠고 네, 자매가 싸웠고. 그 뒤에는 아마 남매가 또 이렇게 분쟁이 남매도, 예. 분쟁이 이쪽 남매가 이제 한 편이 돼서 큰 누나하고 있다가 작은 누나한테 갔다가 다시 큰 누나한테 갔다가 뭐 이런. 큰 누나로 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그 법정 관리인들을 보면 박지만 씨 쪽 사람으로 지금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설이 있습니다.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정윤회 씨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예, 그러니까 박지만 씨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윤회 씨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최순실 씨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유경재단의 관리 역시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장악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죠. 예. 최근에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 쪽이냐 예. 아니면은 그 박지만 씨 쪽이냐 예. 형식적으로는 그분이 이제 박지만 씨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그는 이제 다시 그 사건이 아마 재조명되지 않겠습니까? 곧. 예. 그래서 뭐 결국 이 유경재단조차도 최태민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이 최순실 일가에서 결국은 관리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강력한 주장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82년도부터 최태민 씨가 사실 마쿠에서 뒤에 있고 예. 앞에는 이제 박근혜 씨가 있었는 것이고 예. 그 추모회 또는 숙모회라고 하죠. 숙모회. 숙모회가 최태민 씨를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건이 노태우 당시 그 대통령 네. 시절한테 그 둘째 박근영 씨와 박지만 씨 이름으로 탄원서를 보내죠. 예. 우리 누나를 이제 구해달라, 언니를 구해달라. 최태민에게 최태민 홀려서. 소나기에서 예.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90년대부터 이제 박근영 씨가 장악을 하는데 그 뒤에도 계속 재산이라든지 분쟁은 계속 여전히 계속됐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단 이사장을 하다가 예. 동생들이 최태민으로부터 우리 누나 언니를 정신 차리게 해달라, 빼달라, 뭐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최태민에 대해서 모르는 시절 가족끼리는 유영재단이 최태민의 재산이다. 라고 하는 주장과 이야기가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우리 모르는 사실이죠. 일반인들은 잘. 그런데 최근에 와서 다시 이제 결국, 박지만 씨가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조차 정윤회 사람이요. 사람이라는 지금. 예, 이거는 거의 팩트고. 예. 예. 그렇지만 정윤회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박지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윤회 사람이었다. 정윤회 사람이었다는 건 최순실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예. 연결되고. 그쪽 축의 이야기도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쪽 예. 전문가는 주진우 기자인데. 자, 4주 정도 된다. 부동산이 주로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재산들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 예산에 쓰이지 않고. 예. 목적 맞게 쓰이지 않고 이렇게 돈이 빠져나간 흔적들이 있습니까? 예, 주로 이제 그 예식장 사업이라든지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주차장 사업. 그 각 건물들을 임대하면서 얻어지는 수익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상적인 그 영리 활동으로 인해서 이건 영리법인의 성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수익 사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예. 그 수익을 그 기부금 처리를 해서 재단으로 들어가서 사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도 그 목적 사업에 써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재단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할 텐데 재단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재단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재단들은 기부금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나눠져야 되고 그 기본 재산으로 들어온 재산들은 고유 목적 사업에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예. 팔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 영리 사업으로 임대를 예를 들면 뭐 과학관을 고쳐가지고 예식장으로 쓴다든지 예.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사실 그 불법인 것이죠. 그런 고유 목적 사업에 쓰이지 않으면은 공익법인으로서의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 허가를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취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분들은 특수한 집안으로 이제 인정을 해서 예. 계속 거의 다 넘어온 게 참 신기한 일이죠. 유경재단 관련해서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왜 이게 계속해서 아무 문제 없이 이때까지 이 가족들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도 신기하고요. 네. 가족들이 이런 분쟁을 일으킬 때 경찰들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예. 소위 이제 깡패들을 동원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동원되고 예. 그랬을 때 그 경찰들이 출동해서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경찰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예. 당연히 신고하고 출동했으면 그 싸움을 막아야 되는데 개입을 안 합니다, 경찰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예. 그리고 나서 거기 연루됐던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게 의혹이 많은데도 자살로 처리되고 재수사도 안 되고 있죠. 예. 여러 번 지금 재수사 이야기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예. 경찰의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죠. 그 뒷이야기, 잔인한 이야기가 많아요. 예.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예.
돈 얘기에 집중하겠습니다만은 유경재단을 제대로 한번 이렇게 털어보면 뭐랄까 영화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재산이 아마 상당한 금액이 되니까 이 결국은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도 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사람도 죽고 이게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가족끼리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는 정도의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돈 문제와 얽혀진 일들은 정말 이 집안에 있어서는 돈이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모든 물러서지 않아요, 돈 문제에 돈 문제 있어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거기에는 다 최태민 씨 일가가 끝까지 거기에 개입돼 있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돈 한 푼 어떻게 하지 않았다라고 자꾸 친박단체 쪽에서 생각하고 주장하는데 유경재단과 관련된 분쟁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그렇습니다. 엄청난 집착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가족 간의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돈 가지고 막 형제가 다투고 될 것도 아닙니다. 될 것도 아니에요. 네. 드라마는 될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 주제가 아니어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여하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산들이고 폭력 사태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형제 간 다툼도 심했는데 여하간 이 유경재단 관련한 소유권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스코어는. 지금 그렇게 봐야 되죠. 예. 네. 여기도 한 덩어리인데요. 예. 네. 그리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어제 나온 뉴스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종잣돈 얘기하는 중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제 최순실 유럽 금고지기 아니냐. 예. 라는 표현으로 언론에서 등장했던 이상화 전 KB 유럽 법무장. 예. 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어제.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어제 신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최순실은 독일 현지 외환은행은 미장원에 있는 동포들까지 다 관리를 하는 곳이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걸 위해서 계좌를 개설한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 코어스포츠하고 삼성전자가 물론 코어스포츠는 최순실 소유입니다. 승마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만든 급조한 회사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했는데 이게 이례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여기 대해서 이상화 씨는 뭐라고 그랬냐면 삼성이 최 씨와 연관이 있어서 독일 계좌를 개설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최순실 씨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밀접한 관계로 자신의 승리에 두 사람이 영향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한다. 예. 지금 이상화 씨 스탠스가 조금 바뀐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로 넘어왔어요. 예. 일정 정도.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이상화 씨를 한번 만나려고 3번 정도를 콜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독일 현지 외환은행 지점을 2번을 방문을 했고요. 가서 내용을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 만남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만 다 거절을 하고 숨어버립니다. 아예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안종범 씨한테 박근혜 씨가 당시 안종범 수석한테 전화번호까지 직접 친필로 적어주면서 연락을 하라고 했다는 그 당사자 아닙니까? 최순실 씨가 뭐간데 수석 전화번호를 적어줍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의 저걸 보면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강원 평창에 있는 땅, 정유라와 최순실의 땅으로 돼 있는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스탠바이 LC를 발행을 해가지고 독일에서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래서 20대 대학생한테 무역회사한테 주는 그때는 대학생도 됐는지 19살 고등학생인가 그 정도였는데 그 스탠바이 LC라는 게 담보 LC 아니겠습니까? 모르죠 저는. 설명해 주셔야죠. 그런데 그
국내에 있는 그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독일에서 돈을 발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같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예. 또 한국은행에도 그게 송지가 되고 돈이 그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해외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예. 자금을 보내기 자산이 위해서는 유출됐으니까요. 예, 당연히 신고가 돼야 이게 잡혀야 되는데 예, 증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건지에 네.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갖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LC를 자꾸 딱 등장하는 뉴스 기억을 대사를 보시면 신용장을 개설해 줬다. 예. 아니 무슨 뭐 19살 20살한테 무역회사한테 주는 신용장을 왜 외환은행이 개설해 줬냐. 개설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개설해 줬느냐. 안 잡히려고 한 거죠. 예. 돈의 흐름이. 예. 거기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잡히기 위해서 예. 아예 국세청이나 이런 그 기관에다가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는 예. 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 정유라의 그 시드머니 그야말로 종잣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외환은행으로부터 담보 물건을 잡히고 돈을 5억 정도를 마련해서 네. 독일에 내에 이제 부동산을 처음 산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재벌들이 종잣돈을 처음에 얼마 줄 때까지는 증여세도 내고 이 케이스도 증여세를 냅니다. 아하. 5억이 돼서 증여세를 내고 그 돈을 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산을 불렸다. 증식해서 아하. 이렇게 이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지금 정황도 지금 둘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돈을 우리나라에서 가져가서 외국으로 나갔으면 다 기록이 남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담보를 잡아놓고 외국에서 대출을 받은 것처럼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으니까 한국에 안 잡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독일에서 대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기록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예. 예. 나중에 정유라 재산이 불었어요. 예. 뭐 언제 너 돈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 돈이 불었니? 아니야, 내 옛날에 돈 5억을 이렇게 빌려 가지고 내가 돈을 이렇게 부른 나중에 거야. 정유라 재산이 막 조 단위가 됐어요. 예. 뭐 20년 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려줘야 되니까. 그럴 때 그 종잣돈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전문가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설계해 이게 준 겁니다. 그렇죠? 재벌들도 그렇게 재산을 증식해서 상속세를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받지 않고 어떻게 당신이 벌었어 하면 네.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얼마를 받았었고 지금 뭐 우리 삼성 S그룹에 케이스요. 삼성 케이스. 그런 게 있지 네. 않습니까? 60억 받아서 뭐 내 세금 뭐 16억인가 냈어. 네. 세금 16억 낸 다음에 지금 한 8조인가 뭐 지금 네. 재산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증식된 근거가 여기 있는 거야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그 기법을 썼다 여기다. 훌륭한 기법이네요. 들키지만 않았으면 그렇게 쭉 갔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일을 외환은행이 해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니 왜 대출 받아서 한국에서 돈을 가져가지 않고 한국에서 담보를 잡혀놓고 독일에서 대출을 해줬어. 아무것도 없는 이 나이 어린 친구에게 당연히 물을 수 있는데 그 일을 해준 외환은행의 당시 본부장에게 물은 겁니다. 왜 해줬어? 그랬더니 아니 보니까 뭐 안정범 수석 연락처도 주고 힘이 센 것 같고 삼성도 그래서 개설해 준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자체적으로 3단계 승진을 하죠. 이분이 네. 유럽 본부장으로 이제 승진을 하고 또 이분이 독일 가서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독일에 있는 재산들을 전부 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분이 한 2번째인가 3번째인가 독일을 근무한 독일에 대해서는 잘 아는 분이에요. 그 프랑크푸르트 일대에서는 이분을 상당히 그 사전 지식도 있고 교민들 사이에 뭐 은행 거래를 해야 되니까요. 예.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은행 거래는 다 외환은행을 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재산을 이제 최순실 부동산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주로 한 게 그 미얀마 그 대사로 보낸 유재경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이 이제 그 학교 선후배관이라서 그 추천을 했고 그분이 감사하다는 그 문자까지 보냈다는 걸로 나타나요. 독일인맥.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나와서 이분이 최순실 씨가 부인했던 영향을 미친 게 아니다. 삼성이 코어 스포츠하고 계약한 게 이상한 게 아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최순실과 관련이 있으니까
예. 삼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스탠스가 전에 입장하고 지금 완전히 바뀐 거죠. 예. 예. 그러면 그리고 또 안정범 수석이나 최순실 씨가 자신의 승진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금고직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으니 이분하고 만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은 만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알려진 것 외에도 그 편의를 제공한 그런 것이 더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이제,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 저희가, 뭡니까. 브리핑에서 짚지 않고 여기서 따로 짚었습니다. 예. 전문가와 함께. 유경재단 관련해서는, 여기가 끝입니까? 예, 유경재단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게 있지만 폭력 사태나 살인 사건은 여기서 다룰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거 제가 한 3시간 할 수 있거든요. 재판도 예. 길게 받았기 때문에 예. 한 3시간 정도 의혹과 의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지금 안민석 의원이 어저께 그 스위스를 다녀오셔가지고 예. 그 스위스의 그 부정재산 몰수에 관한 법이 있더라. 예, 소개 잠깐 했습니다. 어제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제가 오늘은 다른 소개를 잠깐 좀 했으면 싶은데요. 저희가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1분 내에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1970년도에 미국의 그 리코법이라는 것이 아, 유명한 법이죠. 예, 리코법. 리코법. 예. 리코법이 뭐냐면은 범죄 수익에 관련된 예. 그 범죄 단체로 인정만 되면 그 범죄 단체와 관련된 재산들은 전부 다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뭐 범죄 수익 관련된 가족 사기단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이런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에 관련된 인물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재산들은 다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인데. 예,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익을 자기가 그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 입증은 당신이 해라. 그 정상적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다 몰수하겠다. 아주 강력한 법이고 이게 우리 특별법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이게 아니면 저희도 한수할 수가 없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선생님은 오늘은 뛰었습니다. 자, 인사해줘. 네. 감사합니다. 안원구 전 대구 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황교안 선생님 시간은 예. 초압축입니다. 왜냐면은 전화라서. 황교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원래 뭐였죠? 예. 뭐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이제 나오셨으면 저희가 그 굉장히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셔가지고 저희 PD가 초압축해버렸네요. 아, 뭐 이렇게 푸대접을 해서 되겠습니까?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뉴스 공장에서 이렇게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이게 이 소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 오신 거에 대한 복수를 한 것 같아요. 몇 분 남았습니까? 1분 남았습니다. 1분. 아, 2분 남았습니다. 2분. 2분? 2분 내에 압축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길게 하기로 하고. 친환경 농산물 그러니까 네. 지금 달걀.殺虫제가 예. 발견된 게 친환경 달걀들이라서 지금 시민들이 더 화가 나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하필이면 친환경 속에서 대부분이 나왔어요.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리 소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친환경이라는 것이 과연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적합한 단어인가 그런 관념을 가지는 게 과연 아하. 다른가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근본적인 지적이네. 처음 들어보네. 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농업을 하면서 이렇게 문명을 만들어내죠. 예. 보통 뭐 신석기 혁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일정한 땅에서 특정한 작물의 씨앗을 뿌려서 재배하고 거두어서 먹는 것,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일. 사실 이거는 문명이거든요. 예. 자연의 질서를 거슬리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농업을 자연의 일인 것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농업 자체가 이미 인간화된 것이다. 그렇죠. 산업화 이후에 뭐 화학 비료와 농약의 발달로 그 이전에 재래적 방법의 농업들, 그 농업의 형태가 자연의 일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그 말 선생님? 안에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제대로 하죠. 다음 주에 제대로 네, 황교안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안녕. 뵙겠습니다. 안녕.